여자 둘이 사는 이야기는 항상 옳다. 게다가 40대 여자와 10대 여자의 폭풍 성장 동거 이야기라니. 때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보호자로, 때로는 가차없이 팩트를 날려주는 동거인으로, 극과 극의 취향을 가진 두 여자의 예측불허 동거 일기는 셈이 날 정도로 재미있다. 아, 나도 저기 끼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든다. 일단 신도시, 사춘기 소녀와 스릴러 번역가, 쿨한 고양이라는 조합만으로도 장르적으로 완벽하지 않은가? 무엇보다 이 책에는 까다로운 SNS 독자들을 열광시킨 일상의 기록자로서 박사노의 매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그리하여 책장을 덮고 나면 머릿속으로 아련한 풍경이 그려진다. 언젠간 나도 10대 딸과 저렇게 신나게 동행할 수 있겠지. 어느 날 아이가 울고 싶을 땐 어떻게 해? 아빠가 미울 땐 어떻게 해? 라고 물으면 그녀처럼 현명하게 답을 해줘야지. 저자는 딸에게 사랑하는 딸, 너는 내가 되렴 이라고 했지만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다. 사랑하는 엄마, 엄마도 그냥 자신이 되세요. 고맙다. 그들이 이 시대의 2인 가족의 명랑한 통속화를 그려줘서. 안녕하세요. 낭낭 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지와인 출판, 박사노 지음, 이 시대 2인 가족의 명랑한 통속화, 생각보다 잘 살고 있어 입니다. 우선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의 저자 김지수님의 추천사를 보았고 본문 내용 중 몇 꼭지를 낭독합니다. 그런 일이 하나쯤 있지. 몇 년 만에 선배 A와 만났다. A는 오래전 이민 가서 갖은 고생 끝에 사업에 성공했지만 몸이 무너진 상태였다. 게다가 사업과 가정 모두 문제가 생겨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나와 마주 앉은 A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과 불안을 호소했다. 나는 묵묵히 듣다가 슬며시 한마디 했다. 글을 한번 써봐요, 선배. A는 난색을 표했다. 학교 졸업한 후로 장부 정리 때 말고는 펜을 잡은 적이 없고 노안까지 온 마당이다. 글은 아무나 쓰냐? 팔자 좋은 소리 한다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 그래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그냥 한번 써봐요. 누군 처음부터 대단한 걸 쓰나? 매일매일 일기를 써도 좋고 블로그에 글을 올려도 좋고 쓰다 보면 시끄러운 머릿속이 조용해지고 불안도 줄어들 거예요. 적어도 쓰는 순간만큼은 내가 보장할게. 내가 그랬다니까. 놀랍게도 얼마 후 정말 A가 글쓰기 교실에 등록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자기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쓰기 시작하니까 자기 안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매우 놀랐다면서 말이다. 의도치 않게 글쓰기 전도사가 된 셈이다. 글을 쓰지 않는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고 자주 생각한다. 34살 때부터 블로그를 만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34이라니 내가 그토록 젊고 힘찬 나이로 살아갔을 때도 있었나? 지금 생각하면 아득한 그때의 내가 애틋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내가 젊거나 힘차다는 생각은커녕 어서 빨리 늙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 4살짜리 릴리는 끝도 없이 손이 갔다. 못하는 살림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였다. 릴리 옷을 하나 사주려 해도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기가 일쑤였다. 반찬값이라도 보태보겠다고 시작한 번역 일을 하다 보면 아침마다 천년을 살아버린 사람처럼 기진맥진해서 일어나는 게 다반사였다. 그래서였을까? 업무용 메일에 달린 블로그를 일기장 삼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식구들이 아직 자는 이른 새벽, 대접만한 머그잔에 믹스커피를 2-3봉씩 타서 홀짝거리며 몇 줄. 일하다가 머리 아플 때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이야기 서너 줄. 깊은 밤 새근거리며 자는 릴리 옆에서 그날 릴리가 했던 신통방통한 말이나 간만에 들어온 번역료에 대한 기쁨. 번역하다 생긴 어깨쪽지의 만성 통증에 대해 쓰면서 숨을 돌렸다. 쓴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글로 뭘 이루겠다는 야심이나 목적도 없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고 싶을 때, 좋은 책이나 영화를 보고 수다를 떨고 싶을 때, 간만에 생긴 경사를 자랑할 곳이 없을 때, 슬픈 일이 있어 위로받고 싶을 때 썼다. 기왕이면 잘 쓰고 싶고 복받치는 감정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제법 궁리를 해가며 썼다. 그 무렵 번역 의뢰는 여름날 소나기처럼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그럴 때면 노트북 옆에 꼬마 릴리를 앉혀놓고 일을 했다. 자판을 두드리는 엄마 옆에서 릴리는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때로는 아무리 졸라도 같이 놀아주지 않는 엄마에게 토라져 혼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로 갔다. 일하는 틈틈이 부엌 창문으로 모래를 퍼올리며 노는 릴리를 확인하던 아슬아슬한 시절이었다. 결국 일이 벌어졌다. 놀아달라고 심하게 보채도 내가 대답이 없자 릴리는 한창 작업 중이던 마우스 선을 가위로 잘라버리며 시위했다. 그래도 무정한 엄마가 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릴리는 문제의 그 가위로 자기의 한쪽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잘라버렸다. 작은 방에서 노는 릴리가 너무 조용해서 가봤는데 한쪽 머리가 너덜너덜해진 채로 환히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획 돌아버렸다. 그 길로 릴리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어린이집에 다름박질 쳤다. 매일 출근은 하는 일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면서 애 하나 제대로 못 보냐는 남편의 말을 비로소 무시할 수 있었다. 그날로 릴리는 친절한 선생님들과 친구를 얻었고 나는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시간 가난에서 조금 풀려났다. 나의 첫 번역 작품이자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매튜 스커더 탐정 시리즈가 있다. 과거 유능한 경찰이었던 스커더는 사고로 경찰을 그만두고 이혼한 후 뉴욕의 싸구려 호텔에서 지내며 사립탐정으로 일한다. 그는 매일 아침 단골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는다.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고 현장에 가서 수사하고 과거 동료였던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 보고서를 몰래 읽고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찾는다. 밤이 되면 호텔방으로 돌아와 술을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다가 잔다. 커피와 신문, 지하철과 도서관, 호텔과 술과 책으로 이루어진 그의 아날로그적 일상을 번역하며 묘하게 위로를 받았다. 하루키가 추리소설을 쓰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매튜 스쿼더의 규칙적인 일상에 나만 반한 게 아니어서 이 시리즈에 한번 입문하면 모두 충성 독자가 된다. 나는 매튜를 보며 매일의 일이 쌓이고 쌓여 정립된 일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매튜에게 반했던 게 아닐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만드는 잔인무도한 사건들을 수사하면서도 쉽게 절망하지 않았던 매튜처럼 나는 매일 글을 쓰면서 실타래처럼 엉킨 생각을 정리하고 불안을 다스렸다. 그러면서 나를 가두고 있던 생각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다. 매일 쓰는 글의 마지막 문장은 아무리 슬프고 우울해도 당장 엎어져서 영원히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 마지막 문장이 날 여기로 이끌었을까? 지금 나는 34세,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다. 당시에는 언감생심이었던 유학도 다녀오고 내 이름 석자가 박힌 책도 냈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마우스 선을 잘랐던 릴리는
훌쩍 자라 립스틱과 티셔츠를 공유하는 인생 친구가 됐다. 어서 늙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내까렸던 나는 어느새 쉰을 앞두고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4세 나에게 글쓰기를 시작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 엄혹한 세월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 하나씩은 있다. 식구들이 먹을 밥을 짓는 일, 아침마다 이불을 개고 걸레로 방바닥을 박박 닦는 일, 운동화 끈을 묶고 동네 한 바퀴 달리는 일, 신문에 잉크향을 맡으며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기사를 하나씩 꼼꼼히 읽는 일, 좋아하는 화초에 물을 주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다정한 얼굴을 보여주는 일. 그것이 나에게 글쓰기였듯이 릴리에게도 그런 일이 하나쯤 있을 것이다. 릴리가 좋아하는 달리기든 이를 닦으며 흥얼거리는 노래이든 서로 애써 무시하며 각자 열심히 하는 페이스북이든 독립해서 혼자 살면 키우겠다고 기염을 토하는 개 3마리와 산책이든 그런 일이 있기만 하면 된다. 내 아내 올렌카. 릴리가 일주일에 2~3번은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라탕을 같이 먹고 가로등이 환하게 비치는 공원길을 자박자박 걸어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얼마 전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이제 60일이 되었다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릴리가 물었다. 남자를 사귈 때 좋아하는 마음은 좀 작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 엄청 좋아하지만 평소 모습을 보여주긴 힘든 사람이 좋을까? 어떤 사람을 사귀는 게 좋겠어? 릴리와 나는 서로의 연애에 대해 스스럼 없이 말하는 편이다. 엄마가 이런저런 사람을 사귀어 보니 어떻더라 하는 연애 선배 입장에서 말해주면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며 듣는다. 어릴 적만 해도 같은 반 누가 초콜릿과 쿠키를 들고 공부하는 독서실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둥, 쪽지를 줬다는 등 잘도 이야기해주더니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연애는 비밀로 하려 했으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엄마의 촉 아니던가. 태권도 학원에 다닐 때 1년 위 선배와 사귀다가 들킨 후로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나에게 말해준다. 그래서 간만에 두근두근 가슴 뛰는 모드로 들어간 릴리가 던진 여러 개의 물음표가 걸린 질문에 나는 2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대답했다. 같이 있을 때 편하고 내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나. 연애도 그렇지만 결혼은 특히 더 그래. 사랑이란 감정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3년이라는 말이 있어. 상대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례는 오래 못 가. 서로 맞춰줘야 이상적이지. 그러려면 먼저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줘야 너와 잘 맞고 편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 내 대답에 릴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 릴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오래전에 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슴에 사무치는 안톤 체호프의 단편 귀여운 여인과 내 젊은 날의 연애가 떠올랐다. 올렌카라는 여인이 있다. 발그레한 볼과 복스럽게 살이 오른 얼굴에 사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항상 방글거리는 올렌카를 사람들은 다들 좋아하며 귀여운 여인이라고 부른다. 올렌카는 항상 누군가를 향한 애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목소리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같이 살면서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홀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녀는 한 집에 살던 야외 극장 매니저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그때부터 그녀는 산파만 좋아하는 저속한 대중의 취향에 개탄하는 남편에게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극장을 운영한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남편이 급사하자 목재상을 하는 남자와 재혼한다. 그녀가 일요일에 미사 드리는 것이 유일한 낙인 남편을 따라하자 사람들은 극장에 가서 연극도 보고 즐겁게 살라고 권하지만
올렌카는 저속하게 무슨 연극이냐고 반문한다. 두 번째 남편이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난 후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올렌카는 그녀의 집에서 새빵살이를 하던 유부남 수의사와 사랑에 빠져 부주의한 가축 관리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 된다. 수의사마저 떠난 후 완벽하게 혼자 된 그녀는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모른다며 괴로워한다. 연인의 말과 생각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녀에게 사랑하는 이가 사라지자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나도 올렌카 같은 시절이 있었다. 올렌카처럼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이의 생각과 말을 내 것으로 여겼다는 뜻은 아니다. 내 안의 올렌카는 바로 음식이었다. 연애의 루틴이란 대개 거기서 거기로 카페에 가서 커피나 디저트를 먹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수순이기 마련. 그렇게 둘이 밥을 먹다 보면 대개 한쪽이 양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도 없고 가리는 음식도 없는 내가 항상 남자친구의 식성에 맞추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닭고기를 싫어하는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는 한 번도 닭갈비나 통닭, 찜닭 같은 요리를 먹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나는 닭 요리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 다음 남자친구는 회라면 질색했다. 당연히 그와 사귈 때는 횟집 근처에도 못 갔다. 사실 내가 회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인데 그 다음 타자는 닭은 좋아하지만 돼지는 역겨워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삼겹살, 족발과 눈물의 이별을 했다. 난이도 최상의 연애 상대는 채식주의자였다. 지금이야 그나마 채식주의 전문 식당이 많이 생겼지만 그와 연애할 때는 20년도 훨씬 전이었다. 결과적으로 국이나 찌개나 메인 요리에 고기를 넣지 않는 식당을 찾고 또 찾다가 쫄쫄 굶는 일이 허다했다. 배가 고프면 울분이 치미는 증상이 있는 나는 그와 헤어졌을 때 몰래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다 40이 됐을 때 인생이 주는 서프라이즈처럼 전에 없던 새우와 밀가루 알레르기가 생겼다. 그 후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 나 때문에 새우 요리를 못 먹거나 하나 정도만 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두드러기가 폭발해 병원이나 약국으로 달려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니 다들 그러려니 이해해준다. 본의 아니게 배려받는 느낌이 좋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다. 요즘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당당하게 말하고 상대의 기호와 절충의 메뉴를 고른다. 식성이나 취향 때문에 누구 하나 토라지거나 싸우는 일은 없다. 어디까지나 좋아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사소하고 기쁜 자리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닭갈비나 삼겹살, 회를 먹자는 말을 한 번도 못했을까? 돌이켜보면 그 정도는 양보하고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가 좋아하는 말만 하고 싶었고 우리 사이에 조그만 균열이라도 생길까봐 불안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렇게 본심을 감추고 참고 또 참다 보면 사소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내 안에서 거대한 화산이 됐다. 그러다 아주 사소한 일에 발끈해서 그동안 부글거리던 용암 같은 감정들이 터지면 코에서 불길을 뿜어내는 공룡처럼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다. 상대는 당연히 기겁했고 그때 나는 참 사김에 미숙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 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와 타협하며 맞춰가고 가끔은 소소하게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관계를 발전시켜야 했는데 서로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나사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미미한 어긋남도 이별의 징조로 해석하며 불안해했다. 그런 건강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은 관계가 끝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두 타인이 만나 호감을 느끼다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좋아하게 되는 관계의 발전 속에서
상대의 감정과 의견을 습자지처럼 흡수해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상대에게서 나의 목소리,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거울처럼 비치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얼마나 끔찍하고 비현실적인가. 단단하게 서로 성장하는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솔직하게 스스로를 드러내 상대가 그 모습마저도 좋아할 수 있는지 시험해 봐야 한다. 여러 번의 시련을 통해 가끔 생기는 사소한 충돌마저 견뎌내지 못할 얄팍한 감정이라면 헤어지는 게 낫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녁 공원길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후 릴리는 남친과 헤어졌다고 말했다. 좀처럼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에게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고. 대신 다시 친구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소년이 그건 곤란하다며 칼같이 거절했단다. 나는 잘했다고 릴리의 등을 다독여 주었다.